네, 계속 봅니다. 다시 볼게요. 자,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보가 주는 건데, 예를 들어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만약에 계약을 완료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임대 기간 내에 계약을 뭐 하면 이제 종료하고자 할 때 그런 의지가 있으면 바로 임대인에게 무엇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임차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계약의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완료되어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이든 문서 작성의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너무 쉬워요. 자, 계약의 갱신인데 계약갱신의 특정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계약갱신의 방법을 명시적, 그러니까 문서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문서를 또 서류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은 이 방법에는 무슨 방법도 포함이 될 수 있냐면 묵시적 방법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방법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컨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갱신 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정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을 법적 뭐라고 한다? 갱신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묵시적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줄게요. 한 2년 정도 계약을 했죠. 근데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우리가 다시 계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종료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연장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알겠니?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는 거죠? 계약 연장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건 뭐 너무 간단한 방법이네요. 그죠? 간단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가봅시다. 4문단. 또한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는데 갱신 요구권 행사도 갱신 기간 중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합시다. 임대인이 물론 이 상황이 모두 어째 있어야 되냐면 갱신 기간 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2년 중에 6개월인 거죠. 그죠? 그 6개월 이내에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임대인이 계약 종료의 의사를 보여요. 계약 종료의 의사를 보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의사를 보인다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누가 임차인이 제가 계속 쓸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 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발동이 되면 그렇지. 법적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 계약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계약 유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게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밝혔어요. 맞죠? 그런데 임차인이 나는 갱신 요구권을 발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거예요. 하면은 계약은 어떻게 돼요? 유지되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자, 계약 종료와 관련된 자, 무엇을 증명하게 되면 계약 종료의 이유를 뭐하면 증명하게 되면 임대인이 증명하게 되면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완료됩니다. 계약 완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뭐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건물 하나 사면 건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집을 하나 사서 뭐 전세를 주거나 그렇지 뭐 선생님 여기 학원의 그 임대인처럼 알겠니? 상가를 하나 갖고 있을 때 요런 걸 알아두면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잖아. 그치? 아 그래.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계속 갑니다. 법으로 규정된 갱신거절 사유의 예로는 그러면 사유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맞지? 요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 알겠니? 계약 종료할 수 있는 요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계약 종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먼저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핵심은 뭡니까? 임차인의 뭐가 되는 거죠? 계약 위반을 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컨대 한번 볼게요. 연체된 월세의 액수가 2달치 이상이면 임대인에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도 임대인 자신이나 임대인 부모 혹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나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임대인 직계 가족이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계약이 뭐 될 수 있다?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됐니?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조그만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크지는 않고 되게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1층에 그 옷가게랑 뭐 몇 개 가게가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고 그다음 2층에 학원이 있고 3층에 이제 주거시설 4층에도 주거시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이제 엄마 아빠가 사는 뭐 그런 건물이었고 조그만 건물 그 건물인데 그 1층의 옷가게가 그 건물에서만 뭐 거의 뭐 8년 넘게 거기서 이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갑자기 안경점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을 내쫓고 이제 아들이 들어간 거지.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직계 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도의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8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옮기라고 하니 좀 도의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얘기를 잘 해야죠. 맞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나가! 이래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재밌네요. 다만 이처럼 자가 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던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 있죠. 그지? 이 경우에 만약에 직계가족이 쓸 거예요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 그렇지. 이 쓸게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런 사용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때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가 뭐하다? 가능하다.
게 바로 핵심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이처럼 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법정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정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이고 법정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단이 되겠네요. 자, 5번째 문단으로 가봅시다. 5문단입니다. 자,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 이번엔 이 경우는 사실은 주택인 경우였잖아요. 그죠? 이번엔 점포, 그러니까 상가, 그죠? 상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쉽겠네요. 장사를 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데요. 이 법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단 존속기간, 법정갱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죠? 맞지? 좀 단 차이점은 있다는 거죠.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하여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종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치? 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정해진 경우,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 점포인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의 계약과에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랑. 우선 갱신요구권은 점포 임대차 전반에 대해 적용되지만 갱신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 기간이요. 이제 갱신 이제 그거 우리 2년이라는 존속 기간이 있잖아, 그지? 그 2년 기간이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있다? 1개월 사이에 있고 이 말이죠. 네, 여기에 있고요. 규정되어 있고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1년이며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차이점이에요. 됐니? 자, 임대차 종료 기간을 선정하는 6개월에서 1개월, 최대 언제까지도 가능하다? 1년까지도 가능하다 이 말인 거고요.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에도 최대 몇 년까지도 가능하다. 반복을 했을 때 10년까지 가능하다. 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한편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최단 존속 기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사회문화 5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래요.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아주 밀접하죠, 그죠? 맞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던, 그 다음에 뭐 차인이 되던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일단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그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등장한 경제. 그죠? 앞에서 했는데 또 나왔던 경제. 짜증납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올해 수능에서 어때요? 경제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번 수능에 안 나왔어요, 경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계속 나왔었다가, 응?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정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참 시기가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 그런가, 알겠니?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또 지켜봐야겠죠, 그죠? 그 올해는 또 만약에 정말로 예상인데 정말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제 민주화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사회 지분이 약간 민주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뭐 EBS는 반영이 되니까. 자, 소득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지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실제 이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벌어다 들이는 돈을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재화를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의 목표는 뭡니까? 재화를 모두 다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소득이 사실은 이게 평등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벌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죠? 뭐 간단한데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의 노력, 뭐 재능 이런 모든 환경적인 요인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똑같이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소득은 불평등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불평등을 최대한 많이 줄이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는 겁니까? 안정된 사회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우리가 이 집단 내에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소득이 불평등한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하는 걸 알아야, 그쵸? 우리가 이걸 계산해서 최대한 그 불평등을 어떻게 해?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걸 계산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로렌츠 곡선이라는 거거든요. 알겠니?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사회문화 6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 볼게요. 1문단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되네요. 그렇죠? 경제 문제에서 우리 사회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문제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를 벗어나서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생산물인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인간의 생산물이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면 그 생산물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득 불평등 문제는 해소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우리는 왜 뭐 해야 되느냐?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왜 해결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이유.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로 제기되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평등하게 분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 분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등을 원칙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결국에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더뎌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저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 불평등을 꼭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소득이 평등하게 제공된다 하더라도 있잖아. 어? 망하는 나라들 많잖아. 공산국가 다 망했잖아. 그잖아. 공산국가야말로 자원 배분가 평등한 거잖아. 원칙적으로. 아니야? 그잖아, 그치. 그리고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거지.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왜 발전한 줄 아니? 처음에 물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의 반대 이념으로 나오면서 식민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 대부분이 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가 발전했거든. 근데 이상하지 않니? 대한민국에 갑자기 사회주의가 왜 들어와가지고 공산화가 됐는지, 그치?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당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농경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제일 필요한 게 땅이 제일 필요하지, 그지? 근데 우리 땅이 보통 어땠냐면 땅 주인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죠? 소작인들이 많았었거든. 그 땅을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자본주의라는 이 개념 자체는 어떤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거를 지키고 내 능력만큼 돈을 버는 거잖아. 경쟁을 얼마든지 하기는. 그럼 누가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광을 할까? 민주주의는. 땅 많은 사람, 땅이 있는 땅 주인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럼 누가 열광을 하냐면 소작인들을 열광시키게 만드는 거야. 왜냐면 머릿수로도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공산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달콤한 말이야. 나라도 만약에 그 말을 믿었더라면 나라도 공산주의에 빠졌을 거야, 아마. 뭐라고 했냐면 토지 무상 분배. 굉장히 달콤하지 않니?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 준다고. 니네 같으면 안 하겠니? 하지. 그러니까 이게 뉴스의 헤드라인 같은 거거든. 토지 무상 분배를 해야 됩니다. 다 들고 일어나지. 땅이 없었던 사람은 땅이 생긴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치? 맞지?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정말 간사하고 간악한 게 있어. 토지 무상 분배. 얘가 소장인이야. 어떤 기대를 하겠니? 그냥 간단하게. 어떤 기대를 하겠어? 내 땅이 생기는구나. 맞지? 근데 니네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경제 체제가 뭐야? 다 같이 일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나누자지 내 땅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게 무상분배야? 그냥 토지 무상분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체제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우매한 백성을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무상분배 해줄게요. 당신 땅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잖아. 이거 내 땅 아니잖아, 그러면. 똑같이 거기서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갔는데 이게 무슨 내 땅이야. 그지? 이래서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무슨 무상분배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새끼는 지주 새끼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제 처형시키는 거야. 인민재판 해가지고. 이거에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보면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이 기본적인 원칙을 가장 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했을 때 많은 정치 이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이상적인 정치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근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봐. 이상적인 정치 이념 무슨 얘기야? 가장 좋다는 얘기인 것 같아? 이상이라는 게 뭐야? 현실과 반대지? 그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이념의 얘기는 이것도 이제 북한 애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공산주의 사람들이. 거봐, 우리는 이렇게 이상적인 아주 좋은 걸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상적이라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왜 불가능할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원칙적으로 북한처럼 자원 분배를 평등하게 딱딱딱 이만큼만 해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억압시켜야 되냐면 개인의 욕망을 다 억압시켜야 돼. 난 밥 두 숟갈 먹고 싶은데 한 숟갈만 먹으라고 억압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분배시켜주는 그 집단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 이들에게 절대 저항하지 못하게. 근데 그들한테 설득을 계속 할까? 아니요, 한 숟갈만 먹어야 돼요. 이런 방법을 쓸까? 아니지. 안 먹어? 이 새끼,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해야지.
이게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야. 좋지. 너무 좋지. 이론만 놓고 보자면. 근데 실현이 불가능하지. 완전히 불가능하지. 그러면 자본주의는 완벽하냐? 완벽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뭐 나는 나만의 사니까. 자본주의 체제 사니까. 난 자본주의가 좋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니? 단, 거기서 덜어내야 될 게 하나 있지? 또 자본주의의 아주 약점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불공정한 규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공정하게 규칙, 공정하게 경쟁해서 공정하게 돈을 버는 거. 맞지? 근데 지금 공정해? 이제 스타트부터 공정하지 않잖아. 그죠? 이제 이런 맹점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자본주의란 틀 자체는 절대로 깨지 않으면서 그 공정성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헌법이고, 그게 법률이고, 불공정하면은 어떻게 한다? 처벌한다, 너. 또, 똑같이 스타트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쓰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지죠, 복지. 그치? 그러니까, 음, 이제 탄핵이 된 전 대통령은 말하자면은 경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돈을 벌어라 이거죠. 그치?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문제는 뭐냐? 공정한 심판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당연히 특정 누군가의 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지?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대통령이 될 유력한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복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하던 그 다음에 뭐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도 이 사람이 스타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복지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을 써 최소한 줄여야 될 것들을 줄여. 그래서 다 유지되게 만들어 놓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겠니? 돈을 남기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 사실은.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그러니까 성남시 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야. 근데 돌려주는 방식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돌려주냐면 어떤 물건화 해서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돈으로 주겠다는 거야. 현금 지급을 해버리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뭐, 이 사람들은 10만 원 받든 20만 원 받든 되게 기분이 좋은 거잖아. 내 돈이 들어온다는 거. 그쵸? 근데 이 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나친 복지도 물론 문제는 있어. 그러면 자본주의 자체를 흔드는 거야. 사람들이 뭘 하지 않을까? 해이해지기 시작하겠지, 이제. 근데 그 해이해지는 거에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실업급여라는 게 좀,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정당하게 잘 이용하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도 더 많지. 근데 젊은이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어. 실업급여 꿀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업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할 의지 없이 몇 달 편하게 잘 놀기 위해 내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놀겠다. 이건 기분 나쁘거든. 아니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나친 복지에 도덕적 해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모두 다 잘 믹스해가지고 적절하게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 존재하지 않겠지. 왜냐하면 이해 집단들이 다 다르니까. 그럼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정치가는 어떤 사람들이겠어? 내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그러니까 다수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익이 되는 것들이 우선시 되는 것들. 이게 제일 중요한 정치하는 사람의 덕목이다. 그러면 소수는 손해를 보잖아. 맞지? 소수는 손해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 소수는 소수니까 그냥 에이 넌 무시하고 다수를 위해서 정책을 할 거야. 이건 또 나쁜 거거든. 이 소수도 국민이잖아. 이 소수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지. 근데 설득은 마음의 호소를 하는 거지 정책이 마음의 호소가 어디 있니? 그럼 뭐야?
니네가 손해본 이거를 내가 다른 걸로 메꿔줄게라고 뭐 하는 거야? 협상이 가능한 사람. 그 협상의 방법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인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세종대왕이 훌륭한 성군이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세종대왕이 넓은 아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있기 때문만은 아니야. 이것도 물론 있었지. 이게 컸지. 그래서 성군인 거지. 근데 세종대왕님은 협상의 달인이거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정말 근데 그 기준이 백성들한테 필요한 거 주고 알겠니? 백성들한테 필요 없는 걸 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군인 거지. 대한민국의 나라에 과연 이런 지도자는 나올까? 있을까? 있었어.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런 대통령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서 존나 힘들었지. 대통령을 하는 동안. 있었어. 있었는데 몰랐어.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기득권들이 이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기득권과 언론과 이거 막 연합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 5년 하는 내내 비판을 했던 거지. 이 사람의 정책들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 사람 노무현이야. 노무현이 그렇게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그게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지금 달러가 얼마지? 1425원? 비싸지? 요즘 비싼 거야 1425원 하는 거. 그때 달러가 얼마인 줄 아니? 890원인가? 근데 여론이 조작한 거지. 경제 위기라고. 환율이 800원대인데 경제 위기라고? 그럼 국민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제주도 갈 돈이랑 동남아 갈 돈, 제주도 갈 돈이면 동남아 가서 쓰는 게 낫잖아. 그 환율이 그 정도면. 그잖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언론에서는 경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캐리어 끌고 공항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야 이러면서 가는 거야. 국민들. 그러니까 자기 지금 해외여행 가면서 우리나라 그 경제 위기에 왜 해외여행 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좀 약간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간 것 같아. 너무 지나치게 일찍 나온. 그래서 더 위대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 좋아해. 정치 색깔이 뭐 파래요, 노래요,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국민을 위한 사람 좋아. 실제 내 삶이 또 윤택해졌고, 그지? 그런 사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앞으로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을까? 뭐 지켜봐야지. 우린 또 모르니. 혹시 알아? 이 중에 있을지. 그때 선생님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바라보고 있겠지. 저 새끼 학원에서 존나 졸았는데 대통령이라고 저러고 있겠네.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씨발 내가 그때 안 죽어 이 새끼야 나는. 아 그치 5, 60이 되겠지. 너랑 나랑 15살 차이 나니까 내가 아직 안 죽지. 네가 60이 돼도 내가 75살 이렇게 되니까 75살 이렇게 되니까. 뭐 씨발 뭐?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마. 난 그렇게 늙지 않을 거야. 자 이제 보자. 어쨌든 불평등이라는 걸 해결해야 돼. 맞죠? 다음 가보자. 그러자면 이런 거야. 따라서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정확히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절대적이라기보다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야. 사실은 내가 수능을 대비하는 상황이라면 난 이 집은 안 해. 나왔었으니까. 소득 불평등 지수, 로렌츠 곡선을 가지고 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거든. 정말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수능에 언급이 안 될 거야. 왜냐면 기출문제 다 풀어보면 나오니까. 그지? 근데 이제 내신에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이런 소득 불평등을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소득 불평등의 무엇을 해야 돼? 정도를 파악해야죠. 그렇죠? 정도를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소득 불평등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봅시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 첫 번째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로렌츠 곡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뭔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불평등 측정 방식인데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제기된 게 바로 로렌츠 곡선입니다. 진짜 쉬운 건데 누가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로렌츠가 만들었겠죠. 자,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하여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니까 표를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자, X축에는 인구 누적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소득 누적 비율이 있죠. 그리고 곡선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곡선이 있죠. 그죠? 맞지? 쉽게 말해 그 간단 이건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들은 옆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걸 무슨 선이라고 그래? 수학에서 이거 뭐라고 그래? 아니 점선 말고 이렇게 비례되는 선. 비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에휴 씨발. 뭐라고 해? 마지막. 어? 뭐라고? 뭐라고 한다고? 하지 말자. 야, 촬영 중인데 우리 무식이 통통 튀는 소리를 하면 되니까. 점선? 그냥 점선이라고 하자. 알았지? 점선의 부분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 그렇지. 완전 평등 상태야. 이거 말이 안 되지, 그지? 그 다음 볼까? 자,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는 로렌츠 곡선의 그림의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지는데 이를 완전 균등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거 어렵지 않지? 선생님 설명 필요 없지? 근데 소득이 불평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완전 균등선 밑으로 늘어진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 요렇게 나타나는 게 하나 있고. 그치? 그 밑에 요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거야. 맞죠? 됐니? 오케이. 자, 이거 되게 쉬워요. 늘어진 곡선 나타나는데 A 사회와 B 사회의 로렌츠 곡선을 각각 로렌츠 곡선 A와 로렌츠 곡선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B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게 로렌츠 곡선이야. 그래서 그림에서 로렌츠 곡선 A보다 로렌츠 곡선 B가 완전 균등선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더 멀어져 있죠. 그지?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나한테 이거 예전에도 이 질문을 했는데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건 없어요 이러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적인데 인구 누적 비율보다 소득 누적률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죠, 그죠?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강이죠.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뭐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지? 오케이. 근데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널리 쓰이는 방법이 바로 로렌츠 곡선 중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은 거.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은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식을 뭐 해준 거예요?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그지? 핵심은 뭐냐면 이 그래프로 보면 되는데 X축이 인구 누적 비율이고 누적의 비율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득 누적이잖아. 그러니까 소득이 얼만큼 누적이 되었냐 라고 하는 그 비율을 따져서 인구 누적 비율만큼 소득 비율이 얼만큼 됐느냐 이걸 계산해서
소득의 불평등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설명 방식인데 세 번째 문단 여기다 좀 쓸게요.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집어넣어 주냐면 로렌츠 곡선에다가 두 번째 진위 개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진위 개수란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진위 개수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 그래프로 설명을 해줄게. 이건 간단해. 그러니까 이만큼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이만큼의 면적. 그러니까 A국의 소득 불평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면적을 요 균등선을 바탕으로 이만큼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만큼 면적에서 얘를 나눠보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얼마만큼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간단하지, 그것도? 자, 그래서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0에서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진위 개수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야. 맞지? 근데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진위 개수를 0에서 1까지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얘들아, 이거. 그럼 생각해 봐봐, 얘들아. 얘를 가지고 얘를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0점 몇 이렇게 항상 소수점으로 나올 거 아니야.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그렇지. 완전 똑같다는 얘기잖아.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완전 평등하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진위 개수를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0에 가까워질수록 0으로 가까워질수록 뭐가 더 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불평등이 더 심하다 이 말이야. 이거 너무 쉬워. 0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해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따라서 진위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왜 1에 가까워? 잠깐만,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각하다? 왜 1에 가까울수록? 아!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1에 가까울수록 그런 거지.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1에 가깝다는, 여기 봐봐.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이 면적이랑, 알겠니? 요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 동일한 거잖아. 근데 1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우리 바보다, 바보. 그지? 자, 1로 갈수록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한편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로렌츠 곡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이번엔 무엇을 가지고 보는 거냐? 소득 점유율 가지고 본대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 지문을 냈을까? 자, 봅니다. 소득 점유율이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국가로 따지면 전체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분위가 뭐냐면 세종만 놓고 보는 거야. 특정 구간, 특정 지역만 놓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전체 소득에서 그 다음에 각 분위의 인구 소득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비율인 거지. 알겠니? 자, 전체 소득을 대비해서 분위별 소득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소득 점유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지역의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 그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은 굉장히 낮아. 그러면 이 둘은 소득의 격차가 엄청 심하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다음 볼게요. 자, 분위란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나뉜 각 집단을 가리키는데 10분위 분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에 10등분하고 하위 4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어떻게 보는 거야? 나눠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자, 분위를 나누는데 일단 이거는 몇 등급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10등급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핵심이 바로 이건데 자, 무엇 나누기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냐면 바로 소득의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그렇죠. 하위 4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뭐해? 나눠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위 40% 점유율, 소득 점유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위 20%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점유율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자, 10분위 분배율 값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간단한 거지. 자, 이제 보자. 이렇게 됐을 때 뭐에 가까울수록? 그렇죠. 값은 이 분배율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게 클수록 어떤 상태다? 균등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이 값은 2보다 클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와 달리 5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의 소득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5등분하고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인데, 자, 이거를 10분위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등분위라고 하지 말고 10분위라고 합시다. 10분위. 10분위로 하는 방법이 지금 이와 같은 거라면 이것을 다시 몇 분위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5분위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5분위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엇에 따라 무엇을 나누는 거지? 상위 20%의 소득률을 하위 20% 소득률로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지. 역시 여기는 상위 20%인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하위 몇 퍼센트로? 20%로 나누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경우에 나눈 다음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균등한 상태라면 얘는 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 써있잖아. 불평등 상태라는 거지. 네. 불평등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예를 들어 5분위 배율의 값이 6이면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배 많은, 알겠니? 6배 많은 그러한 소득을, 야, 바뀌었다. 하위를 상위로 나눠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 숫자가 크면 상위 소득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불평등하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알아들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렇게 6배가 많다는 점유한다는 의미로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10분위 분배율에서 왜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5분위 배율에서 왜 상위 20%,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소득 점유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서 합리적인 근거는 없어요. 이게 포인트죠. 그지? 이에 대해 가브리엘 팔만은, 이 사람 분명히 천주교일 거야. 아닌가? 아니야? 여기 천주교 있어, 천주교? 천주교 없어. 가브리엘 뭐 이런 거 세례명 같잖아. 아닌가? 어쨌든 가브리엘 팔만은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상위 11%에서 60%에 해당하는 중간소득계층 50%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상위 10%의 소득계층과 하위 40%의 소득계층에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며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팔마 비율의 값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마지막 5번째 문단은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뭐가 있다? 팔마 뭐가 있다? 소득 점유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했더니, 자, 보통 무엇에서 무엇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죠. 이렇게 상위 10%를 하위 몇 퍼센트? 네, 40%로 나누는 그러한 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지금까지 봤던 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소득의 불평등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것으로 이제 사회 6강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과학 지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지? 네. 지훈이랑 그다음에 어진이는 선생님이 촬영을 해놓을 테니까 이 부분을 3강 정도는 아마 촬영으로 좀 보자. 알았지? 어진아. 그다음에 지훈이는 지금 사회문화 선생님이 피드백 준 거 있죠? 그럼 계속 다음 주까지 완전히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